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한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중독에 빠졌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수족구병과 백일해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데요. 성인이라고 해서 이런 감염성 질환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대 유지라고는 하지만 당장 기름값이나 먹거리, 외식비 모두 상당한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좀 보면 3월에 3.1%. 였어요. 이때까지 3%대로 가다가 4월부터 꺾입니다. 2.9%, 5월에 2.7%, 이렇게 2%대에서 그 안에서 조금씩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7월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네. 2.6% 상승을 했고요. 농축수산물과 함께 석유류가 포함된 공업제품이 각각 오르면서 7월 물가를 밀어 올렸는데, 특히 석유류가 1년 전하고 비교해서 8.4% 올랐어요. 그래서 21개월 만에 2022년 10월 이후에 21개월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7.9%, 10.5%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난달부터는 또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국제유가가 또 상승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3% 올랐습니다. 네. 폭우로 인해서 채소값도 크게 올랐다고요? 네, 신선 채소 물가가 전월보다 6.3%나 뛰어 올랐는데요. 전월하고 비교했을 때 시금치가 62% 오르고 상추가 57%, 오이가 46%, 배추 2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좀 생육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뭐 폭우가 온다거나 하면 이런 기상 상황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죠. 그리고 신선식품 지수를 보면 이 신선식품 여기서 말하는 게 그 해산물이나 채소, 신설과실 이런 계절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55개 지정을 해놓고 따져보는데 밥상 물가하고 직결되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습니다. 특히나 배 가격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지난해부터 계속 사과배가 되게 비쌌잖아요. 네.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아직 햇과일이 출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햇사과, 햇배가 8월 말 이후에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미국 기준금리가 가장 최근에 동결이 됐습니다. 연 5.25%에서 5.5% 8번 연속 동결을 했고,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그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날 세계가 주목했던 건 금리 동결 소식보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어요. 파월 의장이 말을 하기로 오늘도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제도 있었어요. 뭐 인플레이션 상황도 봐야 되고 노동시장 유지하는데 부합해야 되는지 뭐 따져볼 건 많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파월 의장 행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입을 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점을 미뤄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거는
9월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통화정책 결정문 문구 수정이 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높은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다소 높은 좀 이렇게 바꿨고요. 고용 증가는 강하다에서 뭐 완만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표현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뭐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제기가 돼 왔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2분기 GDP 증가율이 역성장했다. 뭐 이런 점에서 금리 네.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집값이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그렇게 되고 또 금리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대출을 끌으려고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섣불리 인하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5대 주요 은행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7조 원 넘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39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고 그러면 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폭등 또 이제 막 빚내서 집 살려고 이제 몰려갈 수도 있고 동결하자니 내수가 악화될 수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는 안팎에서 좀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 돌연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오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한다고요. 네, 서울회생법원이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또 류하연 위메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합니다. 티몬 위메프가 그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 ARS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 ARS가 뭐냐면 회생 개시 결정을 미루고 기업하고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최대 석 달간 시간 주면 합의안을 마련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좀 회생 절차 개시는 보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협의가 쉽진 않겠지만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한 달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메프를 비롯한 큐텐 계열사들이 매각 작업에 나섰는데요.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라고요. 네, 위메프하고 인터파크 커머스가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들려오는데 일각에서는 위메프를 뭐 알리나 테무 이쪽에 500억 원, 1000억 원 선에서 판다라는 얘기 그 매각설이 솔솔 퍼졌어서요. 근데 알리하고 테무가 이번에 금시초문이다. 만나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인터파크 커머스도 지금 큐텐하고 분리를 해서 독자 경영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좀 매각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고객들이 또 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신뢰가 무너진 플랫폼을 굳이 돈 들여서 투자하고 인수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차선책으로 이것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자 매각 인수설을 띄우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인터파크 커머스는 뭐 티몬이나 다른 데보다는 조금 희망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여기는 판매 대금을 주 단위로 정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티몬 위메프 같은 데는 이게 미정산 규모가 굉장히 뒤늦게 이게 시차가 길게 나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미정산 규모가 작고 또 정산금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사태 수습 의지가 비교적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도 일부 나오면서 어쩌면 회생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여파가 카드 업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티몬 위메프하고 계약을 맺은 피지사가 11개 회사입니다. 피지사가 뭐냐면 우리가 카드 결제했을 때 그 매장 이름으로 안 뜨고 뭐 이니시스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게 피지사인데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 이니시스, 다날 등등이 있습니다. 11개 회사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고 지금 그럼 티몬 위메프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피지 업계가 떠안을 손실이 대략 1000억 원대에 이를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지사들은 이 사태에 따른 손실을 우리만
받을 수 없다. 카드사도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반면에 카드사는 우리한테는 그런 손실을 부담한 의무는 없다. 환불에 대한 책임은 피지사에 있다라는 입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피지업계가 왜 이렇게 카드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냐면 네. 카드 결제하면서 티몬 위메프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데 본인들 피지업계가 받는 건 2%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수료를. 근데 여기 카드사가 2% 정도 받는데 피지사는 0.02에서 0.05% 수수료를 떼가는 게 절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피지사만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피지사가 뭐 대형 카드사에 비해서는 자금력도 훨씬 약하죠.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 차원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어쨌든 카드사들이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이 지금 점점 좀 정치권을 비롯해서 힘이 실리는 모습이고요. 한편 티몬 위메프에 입점했던 업체 판매자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만간 곧 파산이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제 가전 디지털 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품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피해 금액도 훨씬 커서 많게는 140억 원 가까이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호소를 한 건 정부의 이자 지원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고요. 제일 필요한 건 파산한 사람들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산했을 때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게 창피하지 않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회생 절차를 지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는 9일까지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구입한 뒤에 피해본 분들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그래도 이게 피해 보시면 많이 억울하고 그러실 텐데 좀 절차가 준비하셔야 될 게 조금 있어요. 구매 내역, 구매 사이트, 구매자 계정 자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대리 신청한다면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안에 집단 분쟁 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걸 악용하는 사기도 등장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티몬 회원님 하면서 문자가 와요. 환불해주겠다 하고 개인정보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는 사기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환불해준다 티몬 회원님 이렇게 하면은 누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 좀 누르시면 안 되고 금감원도 공지를 띄웠습니다. 티몬 위메프는 현재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환불 접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절대 누르지 말고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구영배 대표의 횡령과 배임,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어제 검사 수사관 85명을 투입했습니다. 구영배 대표 집, 티몬 위메프 본사 등등 모두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분석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다가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검찰은 여기에다가 추가 인원 더 파견받아서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고요. 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영장에 1조 원 사기, 400억 원 횡령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 폰지 사기, 돌려막기에 해당하는 건지 좀 이걸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회계분석 요원 또 계좌 추적 요원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자금의 흐름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피머니가 티몬과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티몬하고 위메프가 그동안 이 상품권 많이 팔았고 그걸 또 최근 들어서 할인율도 되게 많이 높였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4만 5천 원에 팔고 그럼 이거는 5만 원어치 도서 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산 데다가 이걸 또 대량으로 사둔 분들도 많아서 어느 정도냐면 가족들과 합치면 5천만 원어치 사놨다 이런 분들도 네. 계세요. 상품권을 뭐 이렇게 많이 사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상품권 교환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30억 원까지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휴지 조각이 됐다. 이 상품권은 쓸 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해피머니가 근데 며칠 전까지 환불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공지를 띄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예 지급이 안 되는 상태라서 결국엔 또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사실상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거 다 알고 티몬 돈 없는 거 알고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티몬이 애초에 해피머니 할인한다고 여기에 열을 올리긴 했지만 해피머니도 동시에 매출 올리려고 무리하게 상품권을 발행했다, 이런 지적인 거예요. 실제로 매년 원래 해피머니 측에서 1,500원 정도 상품권을 발행했었는데 5월부터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렸다. 이 부분도 찝찝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고, 또 해피머니 측에서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헌혈 기념품으로 33억 원어치나 상품권 사뒀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졌었는데, 적십자사는 해피머니에 내용 증명 보냈고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제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압록강 지역의 폭우로 북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북 수해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네, 최근에 압록강 일대를 덮친 홍수 피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워낙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진 않죠. 그래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가 없는데 주택 한 4,100여 채 침수가 되고 최대 1,500명가량의 인명 참사가 있었을 거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통일부 비롯해서 북한 노동신문 등이 공개한 수해 지역 사진을 좀 비교를 해보면 물길이 철로를 아예 집어삼켰고요. 그 열차 주변에 건물 수십 채가 침수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집들은, 주택가의 집들은 지붕만 일부 살짝 나타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통해서 대북수해 구호물자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게 인도적 차원이라는 거 있고 또 우리나라 방역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게 어떤 대화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뭐 식품이나 의약품 어떤 걸 보낼지 전달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 건데, 우리 정부는 일단 제외 공간이 있는 제3국에서 협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12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거부했었거든요. 지금 관계를 고려를 하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독도를 영토 분쟁지로 표기해서 논란을 빚었던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 교육 교재가 새로 발간됐다고요. 네,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고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해서 국방부 교재인데 어느 나라 군인 교재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국방부가 이걸 전량 회수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 이후에 전 부서가 참여해서 읽어보면서 오류를 식별을 하고 유관기관이 검토하고 대면 토의해서 검증을 했다고 하고요. 내용은 수정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그 독도는 기존에 그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 삭제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고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우리 정부 입장, 또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서 별도 기술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일본이 군사적 보통 국가화를 꾀한다라고 돼 있던 부분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됐던 일부 문장들 그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독재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부 과오, 이런 식으로 모호한 단어를 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례적으로 이번에 집필진과 감수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지와 이어지는 길들은 복잡한 곳이 많고요. 교통량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지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권으로 가서는 만종에서 원주 쪽의 이동이 답답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보고 있는데요.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요. 대신 나들목에서 대신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화도 쪽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중부 1터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기 광주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서울시내 남산 1호 터널 도심 방향 터널 출구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터널 중간 지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에요. 네,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상정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법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 경과되는 오늘 오후 2시 반 이후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이후 해당 법을 처리하고요. 네. 곧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표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국회 과방위에서 그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오전 중 출석을 하라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오후에 탄핵당할 사람을 현안 질의에 오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어떤 근거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임명되자마자 취임 직후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여권 몫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했고요. KBS 이사 7명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위원장 이 두 사람만 의결에 참여했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의 핵심인데요. 또 이 법 조항 중에 필요시에는 이 임명 전에 이사들에 대한 면접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면접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위법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목 방통위원장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현재 인원이 2명이 된 건데 2명이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전임 방송통신위원장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 본인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안 의결이 이미 마무리됐죠. 그래서 이러한 야당의 잇따른 탄핵 공세에 대해서 이제는 헌재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가 되는 건 부담이긴 하지만 네. 이번 사안은 이 이사 선임 한 건이잖아요. 또 이게 법리도 간단해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다른 사안보다 빠르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사 선임은 정당한 업무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직무정지로 파생되는 모든 부작용과 역풍은 민주당이 감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민심도 돌아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어느 정도 빠른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탄핵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현재 결정이 1개월이나 2개월 안에도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6개월까지 이 공백 사태가 진행이 되면 지금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한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뿐만 아니라 이 통신 업무에도 차질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야당이 세 차례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이제 MBC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도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다릅니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해서 불가피한 탄핵일 뿐이고 국민들도 이 정부의 방송 장악의 부당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탄핵도 불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여론의 향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된 게 이번이 벌써 3번째인데요. 여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 않아요? 또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뭐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정조사에 출석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 3번째 탄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과방위도 좀 질주를 멈추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오전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지 않자 민주당은 6일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했고요.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네. 모두 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이뤄진 건데요.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이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을 하거나 해서 이사 선임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마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지 않겠어요? 네, 오늘도 그래서 여당도 고심이 깊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네. 이 방통위의 주요 당면 현안이었던 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안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송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대체 그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에 통신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통신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상실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를 안 하고 버텨서 이 공백이 생김으로써 이 국가 통신 정책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역시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산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순차 개각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지만 김문수 장관 후보자 역시 야당의 반대가 좀 많은 인물이지 않아요? 사실 이번 주에 이 인선이 여야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참사도 이런 인사참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 후보자를 앞세워서 노동계약 시도를 하려 하고 있다. 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이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명하면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네. 이 해당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파행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 내에서도 굳이 이 강성인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명확히 있고요. 청문회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줘야 하냐. 우리가 방어를 해주려고 해도 이 김문수 후보자가 조금 민주당과 싸우는 모양새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도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단행한 배경은 뭘까요? 사실 뭐 지난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의 인사에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총선 이후에도 그 국정 기조 변화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더 강성인 후보들을 임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그 야당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보다 훨씬 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점점 더 인선이 강경한 인사들로 좀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풀이 바닥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소위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컸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일단 뭐 대통령의 인선이야 뭐 뚜렷한 배경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이 선호하는 서울대 출신인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이 김문수 후보자를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경산의 위원장에도 임명했던 거고요. 이 노동개혁이라는 지향점에 있어서도 많이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예정에 없던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하죠. 이 자리에는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도 참석했다고 하던데요. 이 회동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22대 국회 개원이 지금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경쟁 구도로 가는 양상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뭐 탄핵 청문회 등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띄우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좀 줄여서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국정농단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 강경한 탄핵 관련 행보를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명성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좀 부각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저지에 대한 국정인식을 조국혁신당과 결국엔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게 컸을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은 170여 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역풍 등을 고려해서 또 중도층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사실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은 우리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 과정에서 소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 측의 좀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정점식 위원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뭐 트로이 목마라느니 친윤계를 그냥 두면 뭐 최고위 뭐 구성이 4대 5냐 5대 4냐 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언론 플레이들이 친윤계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지도부 또 계파 간의 갈등을 조금 안 하는 지도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친윤계로 꼽히는 정점식 의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배경에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혹은 친윤계 거기와 한동훈계의 어떤 권력 다툼, 알력 다툼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네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 인선 과정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그렇게까지 쟁점이 됐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1년이란 임기가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일괄 사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친윤계 쪽에서는 이러한 방식도 잘못됐다고 보더라고요. 정점식 위의장에게 뭐 한동훈 대표가 따로 찾아가서 내가 새로운 당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부로 힘을 좀 실어서 가고 싶으니 조금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윤계 쪽에서도 이 정점식 위의장이 물러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버티기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또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을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 위원장이 너무 독선적으로 간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왔고요. 또 반면 이렇게까지 당대표가 새로 들어섰으면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버티느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상훈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지명했어요. 김상훈 의원은 개파색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행시 출신으로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 정계에 입문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분이 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굵직한 당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다만 이분은 행정 전문가, 뭐 재정 전문가로 꼽히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중앙선대위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지내긴 했지만 개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의원총회에서도 그 추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속담 문제고요. 제시도에는 3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를 몬다. 이것 3번 맞아 담 안 뛰어넘는 소가 없다. 이것에 꽃이 핀다. 이 3개 속담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삼음절로 된 고유어 표현 무엇일까요? 정답은 홍두깨입니다. 홍두깨는 다듬이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도구인데요. 아마 요즘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물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속담 홍두깨로 소를 몬다란 말은 적합한 것이 없거나 몹시 급해서 무리한 일을 억지로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두 번째, 홍두깨 3번 맞아 담 안 뛰어넘는 소가 없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혹시만 처우에는 저항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인데요. 굵은 홍두깨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홍두깨에 꽃이 핀다라는 것은 뜻밖의 좋은 일을 만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홍두깨 같은 자랑이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놓고 말할 만한 큰 자랑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이제 폭염 경보 지역은 전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8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 35도 내외로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밤에는 이 더운 열기가 가라앉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연속해서 12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무려 28.2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아침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세종, 대전, 제주 34, 광주 35, 강릉, 대구 3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30도에서 37도 분포를 이어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은데 오존 농도는 일부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이 오후에 일시 나쁨이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늘 경기 북부와 서울 등 그밖에 전국 곳곳에 약간의 비가 내린 뒤에 그칠 전망인데요. 오늘과 내일 주로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곳에 따라 예보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소나기와 비의 양은 각각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은 오후에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 표결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잇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탈북민 출신인 박충건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이라며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십조 원의 피해를 낸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사건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돌고 돌아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면서인데요. 권 씨는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이후 잠적했었죠. 중동과 유럽을 떠돌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었는데요. 이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둘러싼 법적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법원 1심은 미국행을, 이후 권 씨의 항소로 시작된 고등법원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나서 권 씨의 한국행을 무산시켰고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었는데요. 이러던 중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질되면서 권 씨의 한국행이 다시 유력해진 겁니다. 지금껏 권 씨는 줄곧 한국행을 희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결정으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출소해 현재 현지 외국인 수용소에서 지내는 중인데요. 앞서 6월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건 민사소송을 해결하려고 우리 돈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는데 코인판 리먼 사태로까지 불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특진 대상자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보통 상식적으로 경찰 특진이라고 하면 범죄자를 잡거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특진 대상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 A 근무팀은 지난달 경찰청 상반기 팀 특진 선발대에서 전국 2등으로 입상했는데요. 부상으로 경위 이하 계급별로 한두 명씩 총 6명의 특진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A 근무팀에 동일 계급의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같은 계급인 두 사람은 각각 외근과 내근 업무에서 다른 성과를 내 누가 더 높은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이들은 상의 끝에 동전 던지기로 특진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일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져 특진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황당한 방식을 두고 경찰 관계자는 투표도 고려해봤지만 오히려 팀워크를 해칠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찰 안팎에선 이 같은 동전 던지기 방식의 특진자 선정으로 제도 자체가 희화화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특진의 경우 심사나 시험을 거치는 다른 제도와 달리 구체적인 규칙이 없고 선정 기준이 모호해 직원 간 다툼의 요인이 되고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도 한 탈주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 내에선 특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 경찰은 탈주범을 직접 잡은 형사 대신 검거에 노력한 여경을 특진시키면서 경찰 내부에선 특진을 시켜줄 거면 다 같이 시켜주지 왜 현장은 소외시키느냐며 항의글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특진은 일선 형사를 대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제도였지만 최근 들어서 내외근 가리지 않고 확대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 관계자는 팀 특진은 매우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직급이 갖는 의미나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막중하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어떤 상황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이라면 그 의미가 더 크겠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직급을 이렇게나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올려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요즘 온라인에서 따폭연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던데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네, 따릉이 폭주 연합이라고요.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유흥가를 비롯해 번화가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와 차도를 종횡무진 누빈다고 하는데요. 보행자 바로 옆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협하고 폭주족과 머리가 부딪혀 쫓아오는 시민을 비웃으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네. 또 경찰이 자신들을 추격하면 조롱하면서 비하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우롱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들어진 따폭연의 SNS 채널 팔로워는 3,000명에 육박한데요. 이 따폭연의 주요 연령층은 10대로 보이는데 중졸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개, 할 수 있다 무면허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폭주 정모를 예고하기까지 했는데요. 지난달 SNS를 통해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차들을 다 털어버릴 준비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10대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겁도 참 없습니다. 킥보드 업체가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를 했더니 깡그리 무시했고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도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이 순간의 일탈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 선수들의 명경기가 이어졌어요. 네. 삐약이 신유빈 선수의 뜨거운 눈물이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올림픽 탁구 단식 4강에 올랐는데요. 한일전이었던 만큼 더욱 치열했는데 마지막 게임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먼저 3게임을 따내고도 내리 3게임을 잃으면서 위기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막판 투혼을 벌이면서 듀스 접전 끝에 13대 11로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한국 선수로는 올림픽에서 20년 만에 단식 4강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미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딴 신유빈 선수 2번째 메달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한 신유빈 선수는 경기가 끝나면 밝게 웃던 평소와 달리 이날은 펑펑 눈물을 쏟았고 취재진 앞에 서자 그제서야 두 팔을 번쩍 들고 다시 환한 미소를 되찾았는데요. 바로 오늘 중국 첸멍 선수와 함께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툴 예정입니다.
또 복싱에서도 아주 오랜만에 메달이 나왔는데요. 이매지 선수가 콜롬비아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해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12년 만에 메달이자 한국 여자 복싱 선수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데요. 이매지 선수는 모레 동메달을 넘어 더 높은 꿈에 도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팀끼리 맞붙은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선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그동안 5번 싸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김원호, 정나은조가 세계 순위 2위인 서승재, 최유정조를 2대1로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한국의 금빛 사냥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미 남녀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건 김우진과 임시현 선수가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이관왕에 도전합니다. 한국 양궁은 남녀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하면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해외에선 올림픽 양궁을 4년마다 각 나라의 궁사들이 모여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주는 유서 깊은 전통 행사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최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선수끼리 맞붙었던 배드민턴 혼합복식도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 금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도쿄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혼합복식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정스웨이, 황야충조와 금메달을 걸고 격돌하는데요. 예상을 깨고 결승까지 오른 김원호, 정나은조가 결승에서도 마지막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또 김원호 선수의 어머니가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기령화 감독이라고 해요. 이번에 김원호 선수가 금메달을 따 모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진기록까지 탄생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고요. 유도 남녀 최중량급의 간판 선수 김민종과 김하윤 선수도 각각 10년, 20년 넘게 끊어진 유도의 금맥을 다시 캐러 나섭니다. 여기에 삐아기 신유빈 선수도 세계 랭킹 4위, 한때 여자 탁구 최강자로 군림했던 중국의 천멍을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하니까요. 네, 오늘도 잠은 다 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니까 끝까지 함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대한항공이 앞으로 일반석에는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휴가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먹는 식사도 여행의 큰 재미 중 하나죠. 그런데 앞으로 대한항공을 타는 승객들은 기내에서 컵라면을 먹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국제선 장거리 노선에 일반석에서 제공하던 컵라면 간식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다름 아닌 난기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난기류 발생 수치가 2019년과 비교해 2배 이상 크게 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뜨거운 라면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하는데, 특히 일반석의 경우에는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가득 부은 컵라면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옮겨야 하고, 또 승객들이 밀집돼 있어 화상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샌드위치 외에도 피자와 핫포켓 등 맛있고 포만감 있는 기내 간식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11월 도입한 셀프 스낵바 메뉴도 더욱 다양하게 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편에선 늘 조마조마했는데 잘한 결정이다,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라면서 공감한다는 의견도 보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선 일반석만 라면 서비스를 종료한 점에 대해서 비즈니스석은 안 흔들리나 난기류에 라면 엎어지는 건 비즈니스나 이코노미나 똑같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보입니다. 이유야 납득은 가지만 그래도 여행길 먹는 따뜻한 라면 한 그릇 참 아쉽게 됐네요. 네. 요즘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을 튼 채 문을 활짝 열어둔 가게들이 넘쳐나는데요. 이런 가게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집에서 저랬다면 엄마한테 등짝 한 대 시원하게 맞을 텐데요. 개문 냉방, 전력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또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명동의 한 옷가게 매장 직원은 에어컨 전기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문을 열어두는 게 확실히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요. 바로 옆 화장품 가게 직원도 주변에 다 비슷한 화장품 가게라 똑같이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손님이 들어오질 않는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250m 정도 되는 거리에 줄져 있는 가게 52곳 중 문을 열어둔 곳은 44곳에 달했고요. 명동거리는 문을 활짝 열어둔 가게들 덕분에 거리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어딜 가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활짝 열어둔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상인들은 보통 에어컨 온도를 23도 정도로는 유지해야 밖에 있는 손님들도 시원하다고 느낀다면서 문이 닫혀 있는 것과 열려 있는 건 손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계문 냉방 영업 매장의 경우 전력량은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와 비교해 약 66%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3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속이나 계도의 근거가 전무한데요. 현행법상 계문 냉방 영업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 예비율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의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2016년 이후에는 내려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재로선 홍보나 캠페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양쪽 입장도 모두 이해가 가고 가뜩이나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계속되는 열대야로 인해서 잠들기 힘들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더위가 한동안 또 계속될 거라고요. 네, 찌는 듯한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져도 열기가 좀처럼 식질 않는데요. 네.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라 초열대야 수준인데 서울은 벌써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낮 얻는 더위 앞으로 열흘 넘게 더 지속된다고 하고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열기가 계속 쌓여가면서 밤더위가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더위를 식혀줄 깜짝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치솟는다고 하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180곳에 폭염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자제하셔야겠고요. 수시로 물 챙겨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시작됐어요. 근데 네. 아이들이 마스크를 다시 쓰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요즘 병원 가보면 아이들하고 보호자가 같이 마스크 쓰고 있는 그런 광경이 아주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바로 0세에서 6세 사이 아이들한테 수족구병이 돌면서 이 마스크가 돌아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기준으로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 중에 수족구병 환자 수가 78.5명으로 10년 새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족구병은 말 그대로 손과 발 그리고 입에 좀 발진이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수족구병이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유행을 하니까 이제 막 돌고 있겠죠. 이 수족구병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손,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네. 건데 이 물집이 터지면서 엄청 아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이 되는데 대개는 열 나다가 그다음에 입안이 아프니까 잘 못 먹어서 식욕이 떨어졌다가 네.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다가 그러면서 무력감을 느끼다가 회복이 되는 이런 병입니다. 그런데 심각해지면 이 뇌수막염 같은 게 유발이 될 수 있어요. 또 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합병증도 생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늘어났느냐? 네. 집단 면역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이 면역성이 퍼지지를 못하고 그냥 자연 면역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가 생기니까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보통 이 수족구병도 전염력이 엄청 크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5세 이하 환자가 11,679명으로 나타났는데 네. 22년 이후부터는 1년에 22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죠.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감염성 질환 수족구병과 백일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수족구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 아시죠. 맨 처음에는 감기 걸린 것 같이 열 나고
그다음에 열이 나니까 좀 뭐랄까 늘어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죠. 손바닥, 네. 발바닥, 입안. 그래서 입안에 물집이 터지면 이게 이제 엄청 쓰라리거든요. 음식이 닿을 때마다 쓰라리니까 안 먹죠. 그래서 먹지 않다 보니까 식사량이 줄고 물도 잘 안 마시게 되니까 이제 탈수에 빠지고 영양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아이가 아주 늘어지는 상황이 오죠. 또 이 물집은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 대상포진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대개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수족구병 초기에는 뭐 수두나 구내염 같은 질환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우선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죠.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수두는 또 수두 바이러스고 수족구병은 수족구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것은 대개 이 얼굴 쪽에서부터 발진이 시작이 돼서 온몸으로 쭉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수족구병은 손바닥, 발바닥, 입안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니까 좀 구별이 좀 되기는 하죠. 이렇게 이 발진, 열, 그다음에 뭐 통증 이런 건 비슷하지만 이 발진의 형태 또 물집에 생기는 발생 부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족구병은 왜 걸리는 거예요? 예, 수족구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이 바이러스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거하고 엔테로바이러스 71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이 수족구병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요. 네. 그래서 작년에 걸리고 올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한 번 걸려서 면역이 생기면 안 걸렸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보통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은 감염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뭐 접촉을 하면 금세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아이들이 모여 있는 유치원 같은 이런 밀집 시설에서 막 엄청나게 전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보내실 때 주의하시고 또 콧물이 많이 나거나 또는 이 발진이 생겼던 곳에서 물집이 생기거나 또는 호흡기 분비물로 이 감염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아이가 그렇다면 안 보내야죠. 그렇죠. 예, 안 보내셔야 아니 요즘 되고. 뭐 어린이집마다 수족구병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영유아 아이들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걸리는 어른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보셨어요? 유튜브 채널에 나왔던데 예, 어떤 아저씨가 아이한테서 옮았는데 내 정말 너무 아팠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손발톱이 다 빠졌다 이렇게 이 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유행을 했는데 네. 내가 걸려본 병 중에 최고 아프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야 이게 어른들도 걸리는구나 아시게 됐는데 에이. 어른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족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없다고요. 없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이 여러 가지가 매년 서로 다르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치료도 백신이 없으니까 치료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서. 이 바이러스라는 병이 되게 어렵잖아요. 감기도 치료 잘하면 보름 가고 치료 안 하면 14일 가는 병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꼬박 아파야 하나요? 아니죠. 이제 뭐 해열, 진통, 그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다음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족구병의 치료 목표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입안에 생긴 물집 때문에 이게 터지면서 목이 아파져서 따뜻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걸 주면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죠. 아프니까. 삼킬 수도 없고 너무 아파요. 사실 우리도 입안에 하나 생기면은 따가워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아이들은 더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생기고 영양 부족이 생겨서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네. 요럴 때는 찬 음식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찬 음식이 어떤 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차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다 아이들이 잘 먹어요. 왜냐하면 안 아파요.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찬 음식을 잘 만들어서 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열이 지속이 되면 합병증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무균성 뇌수막염. 이 무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뇌수막염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족구병에 걸리면 뭐 어린이집 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네,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 맞아요. 그러면 학교나 유치원은 언제쯤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의사의 완치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 전염병이니까. 그런데 매번 가가지고 진단서를 떼기는 좀 그렇고 일단 치료를 받았으면 물집이 다 해결되고 입안에 뭐 생겼던 물집도 다 없어지고 열도 완전히 떨어져서 며칠이 지나면 적어도 2, 3일 정도 지나면 네. 등원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전염성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거는 예방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콕사키 바이러스를 다 없애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네. 바이러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 잘 씻으시고 기침할 때 입으로 나오는 이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니까 입과 코를 잘 가릴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고 장난감 놀이기구 자주 소독 좀 해주시고 의심되면 집에서 좀 있어야 됩니다. 병원 밀집 지역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또 수족구병과 함께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질환이에요? 네, 이 백일에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0일이라면 3개월이 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힘든 병이죠. 그 기침을 매일 하면 배가죽이 아파서 이제 기침을 못할 정도가 되는 그런 병인데 질병관리청이 7월 셋째 주 기준으로 백일해 환자가 13,545명을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10년 새 가장 많이 증가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도 10대 이하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보르데텔라라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 100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기침. 사람 참 살 수가 없죠. 어떡해요. 아니 이런 백일에 감염되면 기침 같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백일에는 보통 여름과 가을에 환자가 제일 많은데 대개는 이제 기침하면서 나온 비말로 감염이 되는데 환자 한 명이 보통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걸리면 콧물부터 나기 시작하고 기침을 시작합니다. 눈물도 많이 나고 눈에 이 출혈도 생길 수 있고요. 열이 엄청나게 나게 되죠. 구토도 하고 가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코나 경막하 출혈하고 뇌 출혈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침을 계속 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증상이 한 1, 2주 정도 아주 심하게 유지가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신했을 때 이 백일해 예방 접종 같은 걸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백일해는 수족구와는 달리 예방 백신이 있죠. 그렇죠. 예방 접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 받습니다. 태어나면 2개월, 4개월, 6개월에 받고 또 15개월쯤에 또 받고 그다음에 4살 때 한 번 더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11살에서 15살 사이에 한 번 더 받고 10년마다 다시 주사를 맞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성인들은 주사를 다 맞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다면 사실 아이랑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예방은 필요가 없는데 조부모 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할머니 많으시죠. 할아버지 이분들은 한번 걸리면 아이한테 바로 가게 되는 거니까 예방접종 하셔야 돼요. 특히 1958년 이전 출생자들 지금 만으로 66세 넘으신 분들 네. 이분들은 예방접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하셔야 되는데 네. 성인도 이거 3번 맞고 6개월 있다 또 맞고 10년마다 한 번씩 또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네. 반드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임산부는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뱃속의 아이한테 면역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일해 치료는 어떻게 해요? 예방법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는 백일의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2, 3주, 3주 정도 쓰게 돼 있는데 이 항생제를 쓰면 백일에는 확실히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 대신 감염이 됐을지 모르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증상이 지금 없는 사람들, 보호자분들 이분들도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걸렸다면. 그래서 이 걸렸을 때 검사는 병원에 가면 뭐 항체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속 항원 검사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세 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항생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접촉한 보호자들도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방접종 맞은 아이들은 좀 100일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선은 예방접종을 했으니까 훌륭한데 네.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이게 15세쯤 11에서 15세 사이에 한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걸리면 아이고 이거 안 맞았을 가능성 빼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아이도 어른도 안심할 수 없는 감염성 질환 수족구병과 백일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21님, 저희 아이가 수족구 다 나았는데 2주 뒤에 또 걸렸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진 탓일까요? 2번이나 알았는데 앞으로도 또 걸릴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이가 면역력이 반드시 낮아서만이 아니라 네.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놀면. 또 여름이라 네. 물놀이하고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놀면 그렇게 되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분들은 체력이 강하니까 감기 안 걸릴 것 같잖아요. 일반인보다 감기를 훨씬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심한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시기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걸려요. 네. 이 아이도 좀 너무 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저 더 주의하셔야 되고 그 수족구 또 걸리면 또 아프니까 좀 살살 놀게 해주세요. 5830님, 백일해와 수족구병 동시에 걸릴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이러면 정말 못 살죠. 생각하기도 하기도 싫어요. 싫죠. 예.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유행을 할 때는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하면 동시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 중에 그 걸린 친구들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며칠간은 좀 집에서 데리고 있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928님, 어른도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을 때 어른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좋죠. 근데 모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뭐 어른이라고 아이 걸렸는데 다 걸리나요? 그렇지. 유튜브에 나오신 분은 어쩌다 한번 걸리신 분이고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활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같이 계시는 이 어른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졌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력에 의해서 수족구병 올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3390님, 얼마 전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오면 손주 보러 아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백일해 백신을 맞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동네 내과 가서 맞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주 참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손주 보시고 싶으면 맞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손주 보실 정도의 나이시면은 아마 이제 그 정도 나이거든요. 58년, 59년, 60년 요 정도실 텐데 백신 맞으시는 게 맞고 그동안에 안 맞으셨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맞고 가셔서 손주 보시고요. 동네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에 가셔서 놔달라고 그래도 다 놔주십니다. 예.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덥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견디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최근 올림픽 시즌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어컨 켜고 올림픽 보시면서 더위 잊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고 계세요? 그럼요. 이 더위에 올림픽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오늘 김유나의 오늘 이 곡에서 띄워드리려고 해요. 올림픽은 스포츠인데 음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개막식 폐막식을 굉장히 주목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네. 대부분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가장 파워풀한 대중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기억나실 게 아마 런던 올림픽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개막식에서 폴 맥카트니 이 비틀스의 폴 맥카트니가 헤이주드를 부르면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던 멋진 모습 기억들 하실 거고 국내에서도 평창올림픽 때 엑소와 시엘이 무대를 펼치던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분명히 기억날 가수가 한 명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바로 셀린 디온입니다. 사실 셀린 디온은 프랑스 출신은 아니에요. 출신은 캐나다. 입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의 이제 퀘벡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탄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뷔할 때부터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권에서 꽤 인기가 많았었고, 네, 뭐 그리고 이외에는 또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가지 언어권에서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음악가로서 이번 올림픽 개막식 무대에도 또 서게 되었더라고요. 네. 무대 혹시 보셨나요?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그 쇼가 역시 마무리될 때 이 셀린 디온이 등장해서 또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네. 그 에펠탑 위에 있는 정말 상징적인 그 무대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 가수죠. 에디드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셀린 디온이 사실 지금 투병 중이에요. 그래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즘 셀린 디온 좀 안 보이는데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는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전부터도 강직 인간 증후군이라고 해서 근육이 굳는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그 증상 때문에 점차 가수로서의 활동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몇 년 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셀린 디온이 정말 오랜만에 공식석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팝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이 많이 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 감정에 좀 복받치는 듯한 표정을 맞아요. 보이기도 하던데요. 네. 근데 올림픽 개막식 공연 자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셀린 디온이 그런 국제 무대에 너무 잘 어울리는 보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아하면서도 청아한 특유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어요. 90년대 중반, 96년에 미국에서 아틀랜타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이때에도 개막식에서 The Power of the Dream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 무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그때 셀린 디온 그 무대 보고 앨범 사러 갔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the Dream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와, 올림픽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와 노래네요. 그렇죠. 저 눈앞에서 지금 성화가 막 이렇게 네. 막 일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노래 부르던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네. 이때가 세계 3대 디바로 불리던 가수들이 팝 시장을 휩쓸던 시기잖아요. 완전이었어요. 96년이니까 그 90년대 디바 트로이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기억하실 이름이 뭐 휘트니 휴스턴, 셀린 디온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다들 아실 텐데 네. 이 세 디바가 뭐 국적도 다르고 사실 인종도 다르고 추구하는 장르들도 조금씩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아티스트들로서 세계적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네. 아마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가수도 다 다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세 병이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가운데 이 셀린 디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흑인 음악이 아닌 좀 정통 팝을 기준으로 두고 있던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깨끗한 팝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셀린 디옹을 선호하지 않으셨을까 네.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출신이에요. 미국 가수로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캐나다의 국적을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방금 들어보신 그 더 파워 오브 더 드림도 그렇고 저희 조금 뒤에 또 들어볼 더 파워 오브 러브라는 곡도 있는데 네. 파워 시리즈네요. 본의 아니게. 이 곡들 다 역시 캐나다 동향인 데이비드 포스터. 미국에서 워낙에 유명한 아티스트죠. 이 인물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싱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에는 자국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 프랑스어라든지 영어를 뭐 사용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좀 유럽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었고요. 90년대부터 미국으로 진출을 정식으로 해서 이제 영어 뭐 앨범을 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데뷔시키며 이제 완전히 월드와이드하게 사랑을 받는 팝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전곡을 영어로 작업한 앨범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어떤 기점이 됐던 앨범이 바로 3집 더 컬러 오브 마이 러브라고 하는 이 앨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비드 포스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앨범이었고요. 데이비드 포스터는 이미 뭐 7, 80년대부터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그의 명성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어떤 팝 스탠다드의 느낌에 셀린 디온의 이 정말 칼같은 보컬이 더해지면서 히트 공식을 만들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앨범의 첫 싱글로 발표됐던 곡이 지금 띄워드릴 더 파워 오브 러브라고 하는 곡인데 네. 셀린 디옹에게 첫 번째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선사한 곡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는 그 TV는 사랑을 지금 따라라라라는 그 음악으로 또 익숙하신 KBS 곡이기도 프로그램입니다.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셀린 디온의 더 파워 오브 더 러브 듣고 올게요. 셀린 디온의 더 파워 오브 러브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도 참 좋네요. 그리고 저는 이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통 발라드라고 하면 좀 덥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셀린 디온의 발라드는 시원해요. 뭔가 좀 얼음바람이 부는 것 같은 맞아요. 좀 그런 독특함이 확실히 목소리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셀린 디온이 워낙 히트곡이 많은 가수잖아요. 맞습니다. 곡 선정하는데 좀 고민이 되셨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거리와 함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곡들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 부른 곡, 빌보드에서 처음으로 1위 차지한 곡 같은 걸 골라봤는데 네. 마지막 곡도 의미가 있는 곡이자 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곡 준비해봤습니다. 이 셀린 디온이 원래 이제 캐나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90년대부터 미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었는데요. 그 시작점에 사실 영화 주제 곡들이 있어요. 워낙에 깨끗한 목소리이다 보니까 네. 그 목소리를 활용한 아주 감성적인 노래들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 인기를 얻은 곡이 미녀와 야수 주제곡 뷰티 앤 더 비스트 피버 브라이슨과 함께 부른 그 곡이었고요. 네. 또 큰 사랑을 받은 곡이 바로 제가 지금 준비한 타이타닉의 주제곡이었죠. My Heart Will Go On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영화 속 한 장면과 함께 바로 이 곡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네, 7710님이 10대인 저희 아이들도 타이타닉 덕분에 셀린 디온을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무대를 같이 보는데 뭉클했습니다. 건강해지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준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작은 코너고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셀린 디온이 듣진 못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가수로서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은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김이나의 오늘 이 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